오늘은 연대기 성경 11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 연대기.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 연구를 하냐면은 각 권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은 그런 기본적으로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역사 순서적으로 성경이 여기 배치된 거는 맞아요. 근데 100%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해서 그 역사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근데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묶냐면은 일단은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묶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묶고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역사 순서에 따라서 이것들을 재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되죠. 사사기. 그러면 아직 그 왕국 시대가 이르기 전에 그때의 역사를 또 묶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재편집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 왕국 시대도 몇 단계는 나눕니다. 1차 통일왕국 시대, 2차 통일왕국 시대. 그 중간에 분열왕국 시대가 있죠. 그리고 또 북왕조는 멸망하고 또 남유다 왕국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좀 이렇게 역사를 재배치하고요. 그 어중간에 저기 예언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들은 그 때를 왕조 시대를 다룰 때 예언서들을 같이 다룹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재배열한 다음에 그리고 한 단락들이 한 주제들이 끝마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세오경 연대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는 원래 그대로 장별로 끊어서 구조적으로 창세기는 뭐 몇 장은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모세오경이라는 첫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그 중에서 연대기 순으로 이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체 연대기 성경 공부는 11번째지만은 모세오경만 갖고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로 들어가면은 13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연대기로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모세오경은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역사가 이 모세오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원역사, 오리지널 역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원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아직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직전까지의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담은 그 기간을 그런 시대를 원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시간은 성경 역사 시대 중에서 가장 길겠죠. 가장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축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바로 족장 시대의 역사. 여러분 족장 그러면은 좀 약간 그렇죠. 무슨 족장? 무슨 우리나라 고조선 그 이전의 시대도 아니고 무슨 족장이라 그러는데 성경 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분류했어요. 여기서 족장에서는 부족의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장을 말하는 것인데 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족장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족장의 리더십을 물려받은 거고 또 야곱이 물려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족장의 어떤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그 부족의 이끄는 어떤 왕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력을,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데 모두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일단은 야곱이 장자권은 아니에요. 요셉이 장자권은 아닌데 그래도 중심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을 가리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략 BC 2000,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100 몇십 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까지 가는 게 약 한 300년 그 정도, 400년이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의 역사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출애굽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 세 가지의 역사의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하는 거죠. 첫 번째 파트는 원역사, 두 번째 파트는 족장의 역사, 세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세분해서 여러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통으로 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제가 항상 이렇게 엔타임도 중간중간에 질문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어려우셨나 봐요. 총기가 흐려졌어요. 특별히 최은양 목사님의 총기가 가장 흐려졌어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이 세 번째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이퀄 무슨 역사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되는 역사예요. 물론 형성은 그 출애굽 이전부터 되어 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 꽃을 피우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민족으로서 발돋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단지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그 사건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시켜서 결국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절, 3절, 4절. 저만 읽으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읽기 바란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빨간 글씨 나오면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악센트만 넣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이고 큰일 행하셨네요. 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죠.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표현이 약간씩 달라도 뭔 얘기입니까? 예, 땅과 자손과 또 복이 되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그런 족장권, 리더십, 장자권을 이어받은 그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 개인이 이 언약을 족장 시대는 이뤘다면은 출애굽 시대는 이것을 한 민족이 이것을 이어서 계승해서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출애굽 역사도 똑같아요. 땅과 자손과 또 복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 결국은 모세오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참 정리만 해준 것뿐입니다. 13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총기를 안 놓쳤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 역사가 이 세 가지 복의 실현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작은 부족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이 제가 이제 어제 밤늦게 이거 하느라고 복복이라고 하는데 더 좋네요, 복보다. 복복이 되는 이거는 존대가 아니라 존재로 세워지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되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이 세 가지의 복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면 출애굽 사건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은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70명밖에 안 됐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는 좀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 뭐가 있습니까? 생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야곱으로부터 생겨난 후손이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광야 그 투어를 했었는데 거기서 베두인 텐트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거기도 그 할아버지가 64세인가 7세였죠. 그랬는데 67세였을 거예요. 근데 부인은 2명이래요. 2명은 2명인데 아들, 딸 해서 열 몇 명이 돼요. 그래서 자주간 그 아들, 딸의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살아요. 같은 텐트 사는 건 아니고 바로 위 텐트, 아래 텐트. 출가한 자녀들은 이제 위 텐트 이렇게 사는데 거기도 대략 제가 듣기로는 김영배 지사님 한번 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광야 편에서 70명 정도 됐어요. 그렇죠? 생각나세요? 같이 가신 분들 그때 70명 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구나. 야곱도 똑같잖아요. 지금 야곱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베드인 모습이나 야곱의 모습이나 아마 야곱은 그 베드인보다는 좀 깨끗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더럽더라고요. 물이 없다 보니까 잘 안 씻고 약간 그래요. 근데 야곱은 좀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옛날은 더 더럽대요. 비누도 없고. 거의 흡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 7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근데 70명밖에 안 되는데 4대 430년 만에 무려 몇 명이요? 최소한 200만 명. 그리고 보통은 250.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넉넉하게 300명까지 계산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숫자의 기록에 의하면은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첫 해에 한 번, 그리고 출애굽
여기 광야 시대가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에 또 한 번이요.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싸움에 나갈 남자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노인들 빼고 어린 사람들 빼고 여자들 빼고 한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잘 계산해 보면은 한 200만 명, 250만 명 사람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 식의 인구가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70명에서 430년 만에 4대에 걸쳐서 그렇게 그때 당시는 한 대가 보통 한 100년 가까이 걸려요. 그 걸쳐서 그렇게 많이 인구가 불었다. 여러분 단순 계산해봐도요. 그게 얼만큼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토끼 키워보셨습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말 낳고가 이제 성경의 어떤 히스토리인데 정말 여기는 낳고 수준이 아니라 낳고 왕창 낳고 또 낳고 한꺼번에 낳고 막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인구 번식이라는 말을 하기 죄송하지만은 번성, 굉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손을 그렇게 번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70명에서 최소한 20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살아갈 때는 굉장히 넉넉했는데 계속해서 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땅이요. 굉장한 인구 번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쳐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말을 보면은 이때 이집트 인구는 200만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집트는 원래부터 이때부터 훨씬 전부터 2천 전부터 이미 국가가 형성된 나라였는데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그 사람들보다 겨우 400년밖에 안 된 70명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인구가 역전이 됐어요. 추월됐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족을 이렇게 많은 인구로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민족이 형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모세후기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서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총기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무궁무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지도를 좀 사왔어요. 큰 지도 나중에 이제 이사 가면은 제가 표구해서 바깥에 걸어 놓을 겁니다. 키보다 약간 작은 긴 거. 근데 요거 입체 지도인데 지난번에 단체 구입한 거 있었죠? 그거는 여기까지만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갔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 나온 입체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사왔죠. 신나게 사왔더니 가는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래도 가장 먼저 산 곳이 제일 싸게 샀어요. $20. 이게 $20였어요. 밑에 내려니까 거의 $30 수준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느보산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느보산 여기 있네요. 느보산이 여기 있습니다. 보입니까? 느보산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모압 평지라고 써 있고
모압 평지의 가장 언덕배기에 느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갔어요, 이번에요. 갔는데 사진에 보면은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사진 찍은 거기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갔더니 모세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보산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의 심정에서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예, 몸으로 겪어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어땠어요 그때 김주민 전도사님? 그때 아니 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분한테 물어보는 건데 지금 어땠어요 그때? 안 보였죠 잘. 예, 아는 사람은 서서 웃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 하는지 몰라요. 잘 안 보였죠? 예. 그래서 갔더니 정말 이렇게 느보산에 싹 보니까 밑에가 쫙 내려다봐요. 실은 느보산이 높은 건 아니에요. 813m밖에 안 돼요. 근데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면은 제일 바로 앞에가 뭐냐면은 사해바다예요. 예, 사해바다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산에서 거길 보면은 사해바다는 몇 미터입니까? 해발? 마이너스 400. 예. 그냥 다 평균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400. 그분 느보산이 800, 1200m잖아요. 그러니까 1200m 산에서 쭉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계속 내려가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가 보이고 바로 정면으로가 사해바다고요. 북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 넘어서 유대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 넘어가 바로 이어지는 게 산지거든요. 참 재밌는 게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유대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한 20분도 채 안 됐죠. 15분, 20분밖에 안 돼요. 15분, 20분밖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프차를 탔는데 한 15분인가 20분 딱 갔더니 바로 언덕배기 같은 데 딱 보여요. 근데 거기가 유대 산지가 끝나고 바로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파란색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광야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보러 본 거고 서에서 동으로 본 거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면 방향 감각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이것도 가보지 않은 분은 모르니까요. 자주간 그 느보산에서 바라볼 때 느보산이 동쪽이죠. 예루살렘은 서쪽입니다. 서쪽을 쫙 정면으로 보면 서쪽인데 쭉 보면은 사해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유대 광야가 있고 유대 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산지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는 안 보이죠, 당연히. 저기 기중에는 안 보이죠. 근데 그게 하늘에 다 내려다 보인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은 분들은 저 갈릴리까지 보인대요. 근데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날씨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뭐 굳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시야가 좀 어둡냐 했더니 날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덥잖아요. 사해바다 쪽에 더우면은 사해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제 시야를 가린대요.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느보산에 싹 딱 봤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해 밑에서부터 갈릴리까지가 쫙 보여요. 다 보여가지고 바로 그 강만 넘으면 사해와 요단강이 이어지는 그 강만 넘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느보산에서. 딱 봤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못 간다 그랬으니까. 마음은 지금 원이로되 못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안타깝게 봤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됐죠. 출애굽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은
결국은 뭐예요? 아까 자손이 번성케 되는 약속을 이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땅에 대한 축복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신명기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적은 거고 바로 모세 오경이 끝나자마자 실제로 약속의 성취는 여호수아서에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135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 부르짖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지 5년 만에 여호수아는 정말 이 땅을 다 점령해요. 5년 동안 속전속결로 이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인도하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기가 여리고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느보산이 있는 여기서부터 모압 평야로부터 바로 이렇게 서편으로 직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고 어떻게 합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북쪽의 연합군과 남쪽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5년 만에 여기 있는 주요 도시들을, 주요 세력들, 민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BC 14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BC 1405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BC 1400년에 5년 만에 이 땅을 점령합니다. 물론 대략적인 점령이고 아직 남겨진 그 민족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지파들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러나 주요한 거점 도시들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왕들은 다 점령하게 됩니다. 민수기 보면은 33명의 왕을 언급해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중요한 왕들을 나라들 다 점령해가지고 5년 만에 이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BC 1400년 경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1400년이 되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하니까 그때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약속의 땅이 이 모세 오경의 끝부분에 5년 뒤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최소 200만 명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광야에 갔더니 나무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있긴 있어요. 나무가 있긴 있는데 유다 강에서는 거의 못 봤는데 우리가 간 데서는 거의 못 봤는데 나무가 있긴 있는데 유일한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씨띠나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조각목 얘기하죠.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언약궤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좋은 나무라서 언약궤를 조각목을 만든 게 아니라 광야에 조각목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래요. 굵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무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각조각 모아서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조각조각 모아서 이렇게 뭘 만드는 거서 조각몬이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조각몬인지 모르지만은 원래 나무의 이름은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 씨띠나무인데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거 했습니까? 그 나무밖에 없어요. 물론 오아시스 가면은 야자나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이 없는 곳에서 광야 가운데서 오아시스는 드무니까 빼고 있는 나무는 씨띠나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풀이에요. 다 잡풀이에요. 잡풀이에서 그냥 유다 광야는요 풀이 다 키가 요만큼 몇 cm밖에 안 돼요. 2-3cm밖에 안 돼요. 보니까 양들이 그걸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염소들도 있어요. 염소와 양들이 어울려서 뜯어먹는데 정말 이 광야가 우리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간 그때는 굉장히 목가적인 곳이었어요. 아주 풍경 자체가 양들이 그냥
그냥 차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내려서 보면은 멋있지는 않습니다. 예, 적박하고요. 다 돌이에요, 돌. 돌 아니면 그런 풀. 예, 거기에 이제 양들이 염소랑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염소하고 양은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양과 염소의 구분법을 배웠는데 양은 꼬리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개들도 꼬리가 내려간 개가 있고 올라간 개가 있잖아요. 예, 염소는 꼬리가 바짝 서가지고 뭐가 보여요. 예. 배추길관이 보입니다. 근데 양들은 이제 가려져 있어요. 예, 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뒷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갔는데 멀리서는 이제 배우고 나니까 아 저거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저거 양이다, 저거 염소다. 예, 서로 막 그랬었어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하도 많이 이제 보니까 양과 염소가 이제 멀리서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풍경이었는데 실은 양과 염소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없잖아요. 거기는 우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빗물을 저장해서 그걸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그 짧은 시간에 그 비를 이렇게 수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예, 비가 올 때 짧은 시간 올 때 몰아 가지고 예, 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요만한 수준의 웅덩이 아니가 테스트 했거든요. 예, 웅덩이를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입구는 조그마고 이렇게 밑에. 근데 이 밑에가 수백 미터를 판대요. 예, 파가지고 그래서 두레박 갖고 이제 물을 끓은 다음에 거기 있는 가이드가 물을 한번 딱 두레박을 떨어뜨렸어요. 20초만 조용하고 기다리래요. 그랬더니 물이 탁 치면서 그 파고가 있잖아요. 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20초 이상 들리더라고요. 차 끝에서 그러니까 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모아놔야지 1년 동안은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은 그물 안 먹는데요. 그런 거 보니까 확실하게 저기보다 낮았죠. 그 야곱 때보다 난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가서 생수 사서 먹는데요. 예, 예. 지금 베두인들은요. 대신 이제 그 물은 예, 저기 누구죠? 가축들은 계속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없고 1년에 비가 내리는 시즌 동안에 모아놓은 물로 1년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못 모으죠? 그럼 가뭄이 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예. 비가 오는 물이 오아시스가 있는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것도 가봐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제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했어요. 너무 이렇게 철모르는 시대. 그래서 제가 매년 갈 거예요. 매년 가서 매년 또 몰랐던 거 또 보고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예.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문제예요. 예. 내년에도 2월 달에 갈 거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미리 예, 저축하고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달이 가장 비행기 값이 쌀 때예요. 8월 달이 가장 비쌀 때. 예. 아, 예. 135페이지 위에 3번 좀 하다가 이제 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광야에서 예,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예,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렇죠? 이미 복이 이루어진 거죠. 광야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합니다. 이거 뭐 복받은 백성 아니고서는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어떤 증언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없죠.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민족이 없어요. 참 복 있는 민족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또 바람에 날려오는 메추라기를 예, 알아서 메추라기가 날 잡시오 하면서 온 거. 예, 그걸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40년 광야 기간에 예,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예, 매일 행군했거든요. 어떨 때는. 예, 근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요. 거기 행군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돌이에요. 돌인데 그거를 그냥 길도 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그냥 그때 당시에 다 샌들이잖아요. 샌들. 예, 근데 그걸로 여러분 슬리퍼 신고 한번 그 강에 한번
그 뜨거운 뭐 40도 막 되는데 한번 다녀보세요. 예, 여러분 발은 대번 예, 심리도 못 가서 발정이 날 겁니다.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발도 부르지 않고 발병도 안 나게 했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올 때 갑자기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의복 같은 거 준비 안 됐잖아요. 다 뭐 단벌 신사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그런데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만약에 지금 개발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대박이요? 그 회사 망하죠. 40년 동안 사람들이 옷을 안 사 입어봐. 소비가 안 되잖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여기는 자중에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고 복받은 민족이 아니면은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실은 아무도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또 출애굽 여정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이방 민족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아직 군사로서 준비되지 않을 그때부터, 그때 이제 초반부에 아말렉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십 명의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때 광야 민족의 대부분은 다 저기예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거의 다. 도둑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람과 같이 날아서 우선 그 상인들을 급습해가지고 빼앗고 막 죽이고 막 그런 민족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모아진 부족 국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고요. 싸움도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진했거든요. 고센 땅에서 40년 동안 뭐 전쟁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과 싸워서 번번이 거의 대부분 승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백성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최고로 번영한 시대가 어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이때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복을 받았어요. 물론 솔로몬 시대의 중반기 이후로는 복보다는 솔로몬의 그 실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지만은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혜택을 주변 국가들이 다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방문한 내용을 쭉 보면은 아직 솔로몬의 그런 통치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을 그때 시바 여왕이 방문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정말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큼 주변 국가들에게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됐죠. 근데 그것의 출발이 뭐라고요?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복을 역사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하게 하는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알았죠? 고생 시작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약속했던 이 족장들 통해서 약속했던 그것들을 이제 족장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하는 바로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90%는 여전히 총기가 있는데 열심은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요 4시까지는 진행될 거예요. 아직 45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엔타임 3강 정도 될 거예요. 그때의 그 강의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서는요, 출애굽의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까? 곧 출애굽 연대 논쟁이 지금도 여전히 성경학자들 가운데 지금
지금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연대가 과연 언제일까? 물론 BC 몇 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왕 때입니까? 특별히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서 어느 파라오 때입니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람세스라는 사람이 있죠. 람세스 2세. 이 람세스 2세가 13세기 사람인데 여러 가지 영화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람세스 2세 때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많이 이렇게 모티브를 따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프랑스 작가가 쓴 람세스라는 4권으로 된 책을 소설을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혹시 예전에 그런 책 읽은 분 계세요? 그때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좋은 책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뭘 모르고 읽었는데 근데 그때도 역시 람세스 때 출애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그 10개라는 영화도 그때의 파라오도 람세스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대부분의 어떤 이렇게 그 대부분의 이제 일반 사회에서 바라보는 출애굽 연대는 13세기로 봅니다. 13세기. 그렇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보수적인 그나마 그래도 진보적인 신학자가 아닌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15세기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BC를 말합니다. 기원전.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후가 연도가 이렇게 연도가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옛날 얘기라는 거 아시죠? 혹시 그거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모르고 제가 설명하는데 모르고 계속 그걸 이해할까 봐 갑자기 오금이절입니다. 15세기, BC 15세기가 더 옛날 얘기예요. BC 13세기는 지금부터 더 가까운 얘기예요. 기원후는 13세기가 더 먼 얘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BC 15세기 설, 이걸 보고 초기 연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BC 13세기가 후기 연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 15세기 설, 초기 연대설에 의하면은 모세 당시의 이집트의 파라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분은 파라오 왕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왕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복복은 나름대로 봐줄 만한데 왕은 좀 이상한 입니다. 여러분 그 말 되면 너무 왕되지 말라 그런 소리 들으니까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당시에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른 거예요. 이 당시 이집트 파라오는 여기도 지금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했더니 파라오는 왕은 이렇게 했네. 제가 그 말을 하고 제18왕조의 아멘호텝 2세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엔타임 43강을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BC 1453년부터 BC 1419년 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은 살았다는 것보다 그때 왕이었다는 것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출생연도와 또 저기는 중요한 게 재위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언제 출애굽했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BC 1400 몇 년일까요? 뒤에 빨리 뭐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대가 딱 뒤에 나오는데 뒷장을 보세요. 몇 년? 1446년. 바로 그 때에 있죠. 1453년에 왕이 되고 나서 1446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몇 년 뒤에 있다가요? 7년 뒤에 출애굽을 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아멘호텝 2세가 왕이 오른 지 7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다. 그렇게 봅니다.
BC 13세기 설에 의하면은 당시 파라오는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 200년 후의 사람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제가 43강 전에 41강 한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두 강에 걸쳐서 이집트 역사만 따로 했었어요. 제가 실은요 그때 이집트 또 뭐죠? 아람, 아수르, 메대도 잠깐 다뤘고요. 메대 잠깐 다뤘고,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어디까지 했더라? 헬라, 로마는 안 했는데 원성이 못 이겨가지고 헬라까지만 했는데 그 제국들을 다룰 때 정말 원성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저한테 우리를 뭘로 보냐 하냐고 제가 너무 높게 봤나 봐요 수준을. 그때 원망을 들으면서도 제가 꿋꿋하게 6개월 동안을 버텼거든요. 버틴 이유가 바로 이번 강의를 위한 거예요. 그때 그거 안 해놓으면은요 지금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저 또한 다시 공부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이거 연구하기도 바쁜데 그 기초적인 거 연구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 다 다뤄놨어요. 그때 아마 그 앞에 강의일 거예요. 한번 쫙 보시면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쫙 거의 우리나라 역사보다 한 1000년이 더 많아요. 이집트 역사가 1000년 가량이. 기원전 32세기. 기원전 32세기 뭡니까? 기원전 32세기면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1000년 전. 그때부터 이집트는 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이 살았죠, 더. 그래서 이집트는요,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 그래서 넘버링이 있어요.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1왕조다, 너희는 2왕조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후대의 역사가에 의해서 몇천 년 후에 BC 한 4세기경의 역사가에 의해서 그게 카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2왕조까지가 기원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집트 왕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 통일 신라 왕조, 그리고 고려 왕조, 조선 왕조, 그런 것처럼 그 왕조. 한 사람이 나라를 개국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끝나기까지 왕조가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켜서 한 왕조라고 했는데 그게 무려 몇 개요? 32개. 기원 전에. 굉장히 이집트 역사가 대단한 거잖아요. 바로 그 중에서 아멘호텝 2세는 제18왕조. 18왕조고 그리고 람세스 2세는 제19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18왕조를 가리켜서 그때부터 신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또 이제 총기가 흐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기원전의 이야기입니다. 고왕조, 고대는 높을 고가 아니라 옛고자예요. 오래된 바로 아주 오래된 그 왕조, 중간 오래된 왕조. 그다음에 신자라는 것은 그때 지금 왕조가 아니라 그 남아 왕조의 기록이 있는 게서 가장 앞선 왕조 해가지고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혼란기가 있어요. 제1 혼란기, 제2 혼란기. 가지고 거기에도 왕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하면은 1왕조부터 32왕조까지 쫙 이어지고 그 왕조들을 이렇게 딱딱 이런 것으로 세 개의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에 집어넣고 중간에 혼란기에 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집트 역사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왕조를 연 제18왕조의 아멘호텝 2세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 연대설 15세기 설에 의하면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제 설이란 것은 다 썰이에요, 썰. 썰. 우리가 설과 썰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썰이란 건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는
일반 역사 가운데선 설로 남아요. 그러나 믿음의 측면 저는 설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 역사가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일반 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객관화시키지 않잖아요. 주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적인 정통성 있는 자료로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설로 그렇게 하잖아요. 창조도 창조설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출애굽이 언제 몇 년에 있었다, 몇 월에 있었다는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6페이지. 136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세계 역사와 같이 여기서 비교해서 하면은요, 이 역사는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 앞전의 역사는 약간 세계 역사도 아리까리한데, 이 역사는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인데 그것이 솔로몬의 제위 4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가 BC 966년.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거꾸로 해서 480년을 계산해 보세요. 언제 됩니까? 그때가 BC 1446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BC, 그러니까 요걸 계산으로 해서 430년의 역사를 뒤로 딱 가면은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구나. 람세스 2세 때가 아니라 아멘호텝 2세 때였구나. 이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 역사에서는 설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분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일반 세계 역사와 같이 비교해 보면은 BC 1446년이라는 아주 명확한 출애굽 연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을 언제 했죠? 출애굽에 보면은 무슨 달이에요? 니산월. 니산월이 다음 달이에요. 이번 달인가? 그래서 바로 봄 요때. 우리가 이번에 그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 말이에요. 이번엔 좀 빨라요. 그러니까 달력이 우리 음력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양력과 달리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바로 자중한 3월경, 3월경 늦어도 4월 4월 초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했다고요? 지금부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 2016년. 거기다 거꾸로 BC 1446년을 계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2016년에다 1446년이면은 62년 전에. 아니죠? 3462년 전. 지금으로부터 346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3462년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역사가 아주 실감이 있죠. 막연했던 것 같은데 막연해서 총기를 잃었는데 어떤 분은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역사가 정확하죠. 그렇죠? 역사가 정확해요. 3460 몇 년? 62년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와 대단하다.
역시 총기 있게 들었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3462년 전 플러스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하면은 우와 그럽니다. 근데 증명해라.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지고 증명해라. 그러면 뭐 증명해도 안 믿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6장 1절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때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 18왕조의 몇 번째 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왕이네요. 7대 왕. 오른쪽에 18왕조의 연대기가 이렇게 참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연대가 이제 이집트 역사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집트 역사를 이제 알면은 어떤 배경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가가 아주 보다 쉽게 명료하게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이 18왕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집트 역사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나눈다고 했죠. 그리고 중간에 제1 혼란기 또는 중간기, 제2 중간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이렇게 큰 산맥이라면 중간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그 골짜기에 있는 혼란기, 중간기에 있는 시대는 별로 이집트가 별로 아니었다는 거죠. 혼란스럽고 막 국력이 약해진 바로 그때라고 했죠. 제18왕조는 제2 중간기에 당시 이집트를 통치했던 힉속스인들을 몰아내고 신왕국 시대를 편 그런 왕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제18왕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18왕조가 탄생하기 전에 이집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제2 혼란기 시대였었어요. 중왕국이 지나서 혼란이 막 극심한 때였어요. 혼란이 어떻게 해서 왔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민족들이 막 이집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아시아 쪽,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그 이집트 아래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찾아간 가나안 사람도 있고 그 위의 사람들 다.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 인종이 뭐죠? 몰라요? 정말로? 셈족. 함, 셈, 야벳 아시죠? 그걸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족이었어요? 함족.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이 이집트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에는요, 우리는 애굽이라고 표현됐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미스라임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미스라임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족이에요. 함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외모적으로는 피부는 까맣고 입술은 두껍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 이 흑인들도 다 흑인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지역에 따라 또 달라요. 완전히 초콜릿색 흑인이 있고요. 약간 좀 이렇게 까무잡잡한 흑인이 있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인데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완전한 흑인은 아닌 것 같아요. 위로 갈수록 햇빛을 덜 보나 봐요. 밑에 갈수록 햇빛을 많이 보고. 그래서 자주간 인종적으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미스라임은 다 함족이었어요. 그래서 흑인족이죠. 흑인족인데 이 셈족 사람들이 가나안을 통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 길이 있잖아요. 해변길이 이스라엘의 해변길이 이집트까지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집트가 당시는 문명을 이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떨 때는 북으로 어떨 때는 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가
일단은 그 중왕국 시대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운명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돈벌이 하러 들어온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라고 이집트 들어왔고 이집트는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였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알아서 뭐 잘 살아. 먹고 살 만하니까 살아.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에서도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막 진행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된다고요? 빼버린다 그랬어요? 자주 생각이 안 나는데 뭔 뜻인지 알죠?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이 이집트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셈족 사람들이 이집트 사회에 들어오면서 점점 수가 불어나면서 고위층으로 점점 진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게 제 15왕조. 그러니까 15왕조는 백성들은 함족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었는데 왕족은 누구라고요? 셈족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힉소스라고 부릅니다.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힉소스. 그 사람들을 보고 힉소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힉소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박힌 돌을 몰아내고 굴러온 돌이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6왕조까지를 계속해서 힉소스인들에 의해서 이집트가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상류층은 전부 다 셈족 계열의 힉소스 사람들이 거기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민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개방 정책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뭐 자기가 왕이 되고 어떤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웰컴이죠. 왜냐하면 자기 같은 그 종족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그 땅에서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셈족에 대한. 그때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바로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쪽으로 갈 때 요셉이 거기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민족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와가지고 총리가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허용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노예 출신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발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 된 데는 바로 그 힉소스인들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여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집트 땅이 널널했거든요. 임금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짜잔 하고. 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건인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자, 힉소스 왕조가 뭐라고 했어요? 제15왕조, 제16왕조. 이때는 이집트의 혼란기라고 그랬죠? 이 왕조의 수도가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부 이집트 델타 지역, 나일강 하류 지역에 아바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바리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하고 바로 붙어 있죠. 왜 이들이 여기 수도를 삼았습니까? 이들의 뿌리가 어디예요? 가나안 쪽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과 긴밀하게 연대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이곳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는요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눕니다. 위도상으로 보면은요 이집트의 북쪽이 어디죠? 위도상으로 보면은 어디요? 지중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 아프리카 땅에 북아프리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아프리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은 지구는 어떻게 해요? 둥글잖아요. 그것은 우리 북반부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 남반부의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류는 우리 거꾸로요. 위도상으로는 저 밑에요. 그러니까 물도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치고 따면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은 우리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남에서 북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래서 저기 상이집트에서 하이집트로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위도상으로는 상이집트가 밑에고 하이집트가 북쪽이에요. 이 대목에서 총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헷갈립니까? 그냥 지구가 이렇게 반원형을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는 환경은 북반부고 이집트는 남반부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위도와 반대로 이집트는 상하가 다르게 카운트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 이집트는 지중해에 가깝죠. 지중해에 가깝다는 건 뭐죠? 교통이 편리해요. 다른 세계로, 다른 대륙으로 뻗어나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그런 데 있을수록 문화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이에요. 그러나 첩첩산중으로 갈수록 폐쇄적인 교통이 불편한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요, 항상 두 개의 이집트가 존재했었어요. 상이집트, 하이집트. 그래서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항상 별개의 왕조가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때로 통일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이집트의 번영기예요.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때는 대부분이 이 상하 이집트가 통일이 된 때예요. 반대로 이 중간기, 혼란기라고 부르는 이때는 이 이집트가 나눠질 때. 이해하시겠죠? 여러 왕조가 그래서 32왕조가 있지만은 이게 시간 순서적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군대는요. 동시에 같은 시대에 몇 왕조가 동시에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왕조는 상이집트에, 어느 왕조는 하이집트에 그런 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힉소스인들이 통치하는 시대에도요, 실은 15, 16, 17 왕조가 거의 동시대에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 힉소스인들은 하이집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이 가까운 나일강 하구 지역으로 중심으로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더 이집트의 깊숙한 나일강의 상류 쪽에는 상부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제17왕조가 있었는데, 이 17왕조는 바로 원래 이집트 사람들, 함족의 사람들, 토착민들이 세운 왕조예요. 그러나 힘이 약했어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제15왕조가 형님 노릇한 거고 17왕조는 동생이 된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두 왕조가 근데 같은 시간대에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인데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반란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안 하고 조금씩 주권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 불을 지핀 사람이 제17왕조, 일명 태베왕조라고 합니다. 태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상의 맨 밑에 동그라미. 이 태베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소설 람세스에도 나와요. 이 태베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물론 뭐 태양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집트도 많이 이렇게 그런 신들이 있는데 자주간 가장 오래된 그런 신전들 그런 종교적인 제사장 세력들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테베예요. 그래서 이 하 이집트의 굉장히 중심 도시가 상 이집트의 중심 지역이 테베입니다. 테베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제17왕조가 거기에 있는 이 세켄 엔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사람은 잊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것까지 기억하면은 복잡하니까 별로 중요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혁명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17왕조의 마지막 왕인 카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랑 비슷한 이름이죠. 카모세라는 사람이 힉소스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동생이 있는데 아흐모세, 여기도 아흐모세도 그런 거 보면은 모세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집트 사이에서는 왕족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원래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데 하여간 물에서 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선. 그래서 아흐모세 1세가 드디어 힉소스인들을 물리칩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때 제18왕조를 창건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됐다. 번영기가 이집트의 중흥기가 다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왕국이라고 카운트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설명이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준이 있죠. 여러분 수준이.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역사적인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야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주권이 회복되고 아주 좋은 일이지만 경산한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보면은 경사가 아니죠. 자신과 같은 민족 계열의 힉소스인들이 쫓겨나고 원래 토착민인 함족 계열의 제17왕조의 후예인 18왕조가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존립 그 환경이 약해진 거죠.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때를 가리켜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바로 제18왕조의 왕을 말하는 거고 제18왕조 신왕국 시대가 역사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요걸 보고 카운트 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 10절 아까 9절까지 읽었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보면은 여러분이 이 말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반드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말을 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지간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해서 민족이 70명에서 430년 만에 200만 명 이상. 전에는 자기 민족에 비하면 약 함준도 안 됐는데 자기 민족보다 더 많아졌어요. 거기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뭘 두려웠냐면은 바로 힉소스인들과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연합할까 정치적으로 그것이 두려운 거였어요.
힉소스인들이 뭐 왕조가 뺏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거기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또다시 힉소스 왕조를 복원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 제18왕조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잠재적인 아주 위험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힘들고 막 어렵게 고난을 주고 막 그랬다가 더 나가서 뭡니까? 아이가 나면은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게 했죠. 그 이유가 뭐죠? 자성의 번영은 자체는 씨가 있어야 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상관없어요. 남자아이가 있으면 전부 다 죽여서 자주간 인위적인 인구 감축 정책을 핀 거였어요. 가만히 놔둬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간 그냥 뭐 계속 번성하니까 어떻게 신기하죠. 그때 당시 만약에 과학자가 있으면 아마 연구 대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놀랍고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 이집트인들은 인구 증가가 아주 그냥 조금씩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비정상으로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고 12장 2절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번성하십시오. 차마 번식하십시오라고 말은 못하지만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번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번식. 저기 이제 이사 가면은요, 땅이 넓습니다. 고센 땅과 같으니까요. 300명이 갔더니 3,000명이 되었더라. 뭐 이런 3,000명 되면 곤란하지도 너무 이렇게 임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는 것은 복이죠. 다. 그래서 우리 대적은 바로 힉소스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왕조를 연 아흐모세 1세에 이어서 제18왕조의 그 역대 파라오의 연대기를 쭉 보시면은 아멘호텝 1세, 투트모스 1세, 2세, 하셉수투스, 투트모스 3세, 아멘호텝 2세 이렇게 쭉 나가죠. 요거를 제가 좀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아멘호텝 2세가 두 번째 제18왕조의 파라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후사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너무나 많은 후사를 남기는데 왕조차도 후사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좌우지간 복이 없으니까 왕조차도 복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위를 이루기 위해서 일종의 대릴사이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그 왕족의 한 여자가 뭐 불변만이다 어떤 사람은 누이 혹은 딸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데 자지간 이 아멘호텝 1세의 여동생 아니면 딸이 여기서 이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아예 후손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하 장군 중에 한 명과 결혼합니다. 부하와 결혼해가지고 일종의 그 대릴사이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예요. 대릴사이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18왕조의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왕조에 들어온 사람이 투트모스 1세인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자정 복이 없어요. 왕이 된 지 7년 만에 또 후계자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딸 하세스트 공주가 후궁의 소생인 이복 오빠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자주간 사촌지간에 형제지간에도 막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투트모스 2세예요. 이 왕명은 어떻게 된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죠? 아시죠? 왕명은 그때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왕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후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14년 동안 왕이 됐는데 내리 3번에 걸쳐서 왕 3번에 걸쳐서 후계자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투트모스 2세 때와 동일하게 후궁도생의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하세스투가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리사이 비슷하게 이복오빠와 그러니까 정실적이 아니란 거죠. 정실소생이 아닌 거죠. 이복오빠와 결혼해가지고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해가지고 투트모스 3세를 낳은 게 아닙니다. 투트모스 2세는 후계자 없이 정실 후계자 없이 죽고 바로 하세스투가 그리한 것처럼 또다시 후궁의 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합니다. 근데 투트모스 3세가 아직은 당시 어렸어요. 나이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대리 그 통치 섭정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발을 치고 했잖아요. 이때는 모르겠어요. 사실간 이 하세스투가 여왕이 됩니다. 왕은 있었지만은 여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아직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하세스투가 섭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여기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22년 동안을 이집트의 섭정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이 하세스투 여왕도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동안 계모 밑에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던 투트모스 3세가 역사 가운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세스투가 누구냐면은 누굴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 파라오의 공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바로 모세를 건졌던 바로 그 공주. 그 공주가 모세의 양어머니가 이 하세스투예요. 그래서 이 하세스투 여왕이 모세의 엄마예요. 양엄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자기가 억눌렸던 계모의 아들이 비록 양아들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모세도 왕궁에서 살았지만은 같이 자라면서 서로 왕이 계승권을 놓고 경쟁 관계, 왕권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투트모스 3세가 굉장히 어떤 정치를 잘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17차례에 걸쳐서 외부 원정을 통해서 이집트 국력을 키웁니다. 이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원정을 군사를 이끌고 밖에 나가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당시의 농업 생산력이나 이런 1차 산업의 생산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나라가 빨리 국력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접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왕일수록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원정을 갑니다. 그러나 빌빌한 왕일수록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왕이 있죠. 땅부자 왕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유명한 이유가 땅을 넓혔어요. 그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그 넓힌 땅에서 장수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집트를 국력을 키운 거예요. 계속 주변 국가를 원정을 해가지고요 나라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북으로는 가나안 땅을 넘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터키의 근처까지 이뤄서 그때 당시에 미탄니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나요? 여기도 강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미탄니 왕국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지금의 수단 땅인 누비아 왕국. 그 람세스란 소설에 나와요. 람세스 2세가 누비아를 막 그것을 이렇게 거길 점령해서 꿈꾸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주가 남북으로 광대한 영토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12번을 가나안 원정에 공을 들였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역사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앞선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토착민인 그 이집트 사람들이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동안 제2 혼란기 때, 중간기 때. 그것을 분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게 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테베에 있는 카르낙 신전에 투트모스 3세의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 무기또와 가네스에서 전투 상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뭐로 됐습니까? 보통 저기로 되어 있죠. 무슨 그림 같은 거 상형 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 투트모스 3세 때가 18왕조 때 굉장히 나라의 국력이 커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모세와 하셉 여기 투트모스 3세가 경쟁을 이뤘고 그 권력 게임에서 모세가 졌어요. 축출을 당한 겁니다. 십계라는 영어 보면은 모세가 더 똑똑하게 나와 있잖아요. 똑똑했는데 결점이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 그게 어느 날 발각이 됐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왕자가 왕위를 다투는 그 시민들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갔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흠을 잡힌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거 사건을 통해서 이 투트모스 3세는 잘 됐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모세를 제거하려니까 모세가 그때 위험을 느끼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러지만은 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직 하셉스투 여왕은 아직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섭정 기간이 끝났고 이집트 파라오는 투트모스 3세였고 이때 모세는 제거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겼고 그래서 미디안 강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다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나는 그냥 초에 묻혀 살겠다. 하나님의 원망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은 실제로 갈 수는 없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투트모스 3세가 가자마자 바로 죽일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집트의 왕이 바뀝니다.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아버지에 의해서 파라오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쫓겨날 때 바로 그때 파라오예요. 그리고 이 아멘호텝 2세는 모세가 다시 이집트 들어와서 출애굽할 때 라이벌 여기 갈등을 일으킨 바로 그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갈등을 일으켰죠. 근데 성경에는 전부 다 뭡니까? 바로가. 근데 여러분은 알 턱이 없죠. 이 바로가 그 바로인지 이 바로인지 저 바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알면은 이 바로가 투트모스 3세였고 아멘호텝 2세였고 투트모스 3세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아멘호텝 2세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면은 역사가 보이니까 성경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출애굽이 이러한 이유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이야기처럼 다가오잖아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까 제가 잊어버리는 왕 빼고는 여러분 웬만한 왕 잘 안 잊어버리고 있었죠. 물론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분명히 또 기억 못할 건데 하지만 중요한 몇 사람은 기억하세요. 투트모스 여기 3세 그리고 아멘호텝 2세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람세스 2세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도 기억하더라고요. 일반 역사에서 자꾸만 언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람세스 2세는 성경 역사에서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는 아멘호텝 2세. 자, 근데 역사적인 기질이 증거가 또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 이 아멘호텝 2세는 투트모스 3세처럼 아버지에 이어서 전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도 아버지가 17번 전쟁에 나갔다고 했죠. 그 중에서 12번이 가나안 땅 있죠. 이 사람도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멘호텝 2세의 또 통치기에 제2 3년째, 7년째, 9년에 3번의 중요한 전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전투가 있었겠지만은 전쟁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2 7년째 전쟁은 가장 두드러진 전쟁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때 네게부 사막을 가로질러서 갈릴리 바다 지역까지 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BC 144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연도와 굉장히 같은 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왕조는 대부분의 파라오들이 모두 상 이집트 지역에 거주했었어요. 어디요? 테베. 18왕조를 가리켜서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테베 왕조라고 했잖아요. 테베가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저기 이집트 깊숙이 들어가는 바로 그곳에 거기에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거기 기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18왕조는 거기 있었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힉소스 왕조들은 가나안 땅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멘호텝 2세는 수도가 어디 있냐면 멤피스였어요. 멤피스는 바로 나일강 하류의 바로 초입이에요. 그 아까 그 힉소스 왕조의 그 수도인 아바레스보다는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지만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쪽을 점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를 전진 배치한 거예요. 가나안 땅 쪽으로. 그만큼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호텝 2세의 제9년 이후에는 아무런 군사활동 기록이 남아있지 않대요. 이 말이 뭔가요? 날개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명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아마 출애굽 사건의 후폭풍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을 봤을 것이다.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출애굽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잘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는요. 다음 강의하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아니면 몹시 쉬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자, 연대기 성경은 재미없으면 안 돼요. 일단 재미 있어야지 여러분이 기억하죠. 그래도 오늘 많이 남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한두 달 만에 다시 재개하는 건데 다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다룬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시작하는 거기부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집트도 가봐야 되는데 너무 아쉽죠. 이집트를 가서 이거 설명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나일강을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다 이렇게 보고 딱 하면은 참 설명이 쉬웠을 텐데 더 쉬웠을 텐데 일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설명이 쉬울 겁니다. 가봤으니까. 기도로 마칩니다.